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M&A의 기본적인 프로세스 파트 1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파트 2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눴는데, 이 파트 1이 약간 데스크 리서치? 약간 그런 측면이 강해요. 사전에 이제 막 그런 뭐 보고서 그런 리서치 해보고 수직 DCF라든지 이런 걸 막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시너지가 어느 정도 되고 약간 데스크 리서치, 브레인스토밍, 약간 아이디에이션 같은 느낌이 강한 쪽이라면 이제는 실무적인 영역, 실제로 이제 딜을 종결 클로징까지 끌고 가려면 계약서 작성하고 그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실제로 어떻게 하고 팀을 꾸리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M&A 하면 다 중요한데 일단 요 단계까지 이렇게 쑥 오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왜냐면 여기까지는 M&A 팀이 실제적으로 M&A 팀이 아니어도 전략팀이다, 기획팀이다 하면 요 정도까지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요 정도까지는 해요. 사업성부터 뭐 사업 아이템 검토하면 요 정도까지는 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전략기획팀, 경영기획팀에서 파트 1까지는 해요. 솔직히 그래도 저도 여기 정도까지는 낯설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M&A를 했다. 실제로 지분 투자를 했다. 실제로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M&A가 형태가 여러 가지거든요. 돈을 다 땡길 수 없으면 서로 이제 주식 스와프 하듯이 실제 케이스 있잖아요.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났죠. 이마트가 알리바바랑 같이 합작법인 해가지고 지마켓이랑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마트가 있단 말이에요. 알리바바가 이렇게 있고 이 이마트 안에 지마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독립법인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고 지마켓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지마켓이 있고 이 법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법인의 지분율 80%를 3.4조에 산 거예요. 20%를 EBA UK인가? 이게 영국 법인이거든요. 얘네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이게 이마트가 얘를 직접적으로 소유한 게 아니고 80% 이렇게 했는데 우선 매수 청구권이 들어왔었어요. 20%를. 얘네가 안 산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른 애한테 팔았대요. 이건 또 그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알리바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하나를 만들었어요. 얘가 이제 아폴로인가 그러거든요. 아폴로인데 얘를 현물 출자를 해요. 이쪽에다가. 예. 얘도 알리바바를 이렇게 하고 3천억을 더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법인 하나를 만들었어요. 법인이 합법인이에요. 이걸 50대 50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마켓하고 이마트 그 법인하고는 이게 지분법 적용으로 저렇게 연결돼 있지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카프는 뭐냐? 다른 거죠, 걔는. 직매 위주의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럼 왜 이렇게 독립법인으로 이렇게 놔둘까요? 왜? 왜 이렇게 놔둘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업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당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서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합병 이 본진 안에 들여보내는 것도 쉽지도 않고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비슷한 사례가 11번가가 약간 그래요. 11번가 SKP가 플래닛이 있고 이 밑에 자회사 이렇게 있고 커머스 플래닛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SK 플래닛 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그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지분법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아까 같이 이렇게 큰 돈이 많이 드는 애들을 이렇게 50대 50, 뭐 8대 2 이런 식으로 나누려면 이런 식으로 법인 하나를 만들고 이걸 지분법적으로 나눠 갖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법인 하나 만들고 저렇게 하는 게 실제 이제 막 그 이마트 사업부가 얼마나 커요. 사이즈도 크고 거기에다 이렇게 심어가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분리하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상장하기도 이게 편해요. 이게 상장하기도 편해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저렇게 만들 때부터 다 그런 걸 플랜을 짜야 돼요.
얘를 상장을 시킬지 뭐 할지.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M&A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치는 게 이제 자회사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죠. 자회사로 들어가서 얘를 이제 뭐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M&A 할 때 돈이 좀 부족하면 아까 같이 뭐 8대2 이거 지금 펀드죠. 이제 이거 뭐 파생 펀드 이런 애들 이제 투자 같이 받아가지고 지분율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얘를 같이 사오죠. 점점 사오기도 하고 이게 더 사올지 말지는 얘가 잘 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어요. 예. 잘하냐 못하냐. 아니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3년 또는 4년 후에 나갈 거야. 아니면 우린 IPO를 조건으로 걸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11번가가 문제가 됐던 게 원래는 4년인가 5년 HQ부터 그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상장을 못한 거잖아요. 상장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얘가 상장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메이킹 바디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몸을 만들어야 돼요. 상장했을 때 이렇게 쭉 튈 수 있는 그런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쿠팡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수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해봐야 흥행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Q가 너네 우리랑 한 텀즈 앤 컨디션이잖아요. 계약 조건. 했잖아. 너 우리 지주 얘가 들고 있던 그 지분율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사기로 한 거예요. 야, 그 돈 주고 안 살래? 11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게 IPO 했는데 일단 못했고 IPO 안 될 경우 얘들이 이 지분율을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믿지는 거 없이 나가는 건데 안 사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메인이 돼서 이제 팔려고 다닌 거죠. 근데 팔려야 안 팔리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SK 전체적인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계속 11번가는 수익성 계속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이게 이런 게 근데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 인수합병을 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가가 나왔어요. 자, 이제 만들 거예요. 이제 얘를 붙일 거예요. M&A. M&A를 붙이고 MOU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몇 년 후가 됐을 때 그게 큰 이렇게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자회사를 붙이고 왜냐면 사업에 그 독립성이 있잖아요. 쭉 해온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법인으로 해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제 돈 땡기는 거에 따라서 이제 100% 이제 차입을 해서 내가 다 100% 할 거냐. 이건 내가 진짜 얘를 믿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좀 돈이 부족하면 또 다른 외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공조해서 돈을 마련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회사가 들어가면서 주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다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걸 좀 잘해야 돼요. 그런 걸로 이런 형태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전략기획이라든지 경영기획에서는 파트 1까지는 검토하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은 있다. 전략기획이나 경영기획도 요 정도까지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요건 이제 딜을 실제로 이제 끌고 가는 형태인데 요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M&A를 같이 했다고 쳐요. 전략기획으로서 M&A를 하고. 그럼 전략기획은 여기까지 파트 1까지 같이 하다가 살짝 빠져요.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팀 구성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같이 해요. 여기까지. 왜냐면 듀 딜리전스 할 때 그 회사가 이제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만의 어떤 제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 A 밖에서 얘를 막 면밀히 봤단 말이에요. 막 온갖 자서 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얘의 내부 자료, 실사를 볼 수 있게. 이게 듀 딜리전스거든요. 그러면 팀을 꾸려서 들어가요. 쫙 이 본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우리가 추정한 이 가격과 실제로 얘가 짱짱한지 이슈가 없는지. 근데 M&A 팀이 전체적인 딜은 끌고 가지만 이 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한 명씩 신출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듀 딜리전스 팀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영업 전문가는 영업을 보고 재무 전문가는 재무를 보고 뭐 마케팅 전문 이런 걸 각 영역들을 봐요. 이상이 없는지 경쟁력이 없는지 이렇게 쭉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론을 모아서 2차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까지 1차까지는 외부에서 본 우리의 어떤 관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얘를 보는 거죠. 꼼꼼하게. 이 내시경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계약상에 이슈가 없는지, 지분법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했을 때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밸류에이션에서 뭐 디스카운트를 한다든지 되도록이면 디스카운트 하려고 하겠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가격을 깎고 그렇게 협상을 해서 2차 밸류에이션 해나가고 얘는 리얼 듀 딜리전스 한 그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외부.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공식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밸류에이션 1차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공식에 따라서 나온 가격이고 이거는 얘를 실제로 점검했을 때 실제로 메이저리그 보시면 아시잖아요. 얘가 막 FA가 되면 뭐 100만 달러, 뭐 몇만 달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들어갔는데 뭐 하죠? 그다음에 얘를 의료 체크하죠. 의료 체크한단 말이에요. 발목에 철심은 박았는지 예전에 부상 이력은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걸로 다시 계약을 다시 하거나 아예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 팀이랑 안 되면 또 다른 팀이라고. 실제로 M&A래. 그 메이저 리그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수들. 예. 뭐 장기 계약까지 했다가 의료 체크업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고. 근데 이 낮추고 뭐 디스카운트 하다가 이쪽 매도하는 쪽에서는 아,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조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이 가격이 말이 되냐. 못한다. 이렇게 빠그러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해서 2차 협상하고 이제 최종 계약서죠. 이런 형태로. 우리는 M&A를 했고, 이 가격에 했고, 이런 기간에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터미널 이제 끝내는, 터미네이트 된 이제 계약 컨트랙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 파트, 이 파트까지 M&A 팀이 아니고서는 이 파트 2를 경험해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고, 저는 여기에 팀원으로서 몇 번 이렇게 들어간 적은 있죠. 이쪽에 이제 듀 딜리전스 했을 때 저는 이제 영업이라든지 전략기 쪽, 이쪽 파트 쪽에서 그 회사의 어떤 실적 자료, 이거 당연히 대비예요. 이거는 듀 딜리전스 할 때 매도인이 자기의 장부를 까는 거예요. 장부를 까거든요. 당연히 그 장부 까는 거는 이제 여기에만, 이게 여기까지 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이거 할 때 당연히 비밀 서약서 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과정 전체가 비밀 준수이기 해내요. 진수이기. 이때부터도 새어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A라는 회사를 지금 M&A 타겟팅하고 있다. 요거부터도 새어나가면 안 돼요. 다 한데 이때부터는 진짜 그렇죠. 회사의 어떤 치부를 다 들어볼 수도 있고 얘네가 매출이 얼마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덤이라고 그러죠. 상품권 매출이 얼마고 뭐고 그런 게 다 나와요. 아, 그리고 얘네가 전표를 매출원가를 요 부분까지 다트에 공개되는 거 이상으로 관리식을 볼 수 있어요. 관리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경영자급에 그걸 준하는 관리식의 재무를 실적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네도 듀 딜리전스 한다 그러면 디펜스를 한 그 실적 자료를 주긴 해요. 당연히. 괜히 책 잡히고 이실 짓고 막 치부 다 드러내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디펜스 되고 모디파이 된 실적 자료를 주긴 해요. 그럼 이쪽은 거기에 공방에 맞춰서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구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실적 자료 좀 더 디테일하게 원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표를 치고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하는데 너네 왜 이거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만들어 갖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애매모호하고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 상기는. 왜 커졌는지도 봐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각 파트별 전문가들이 팀 구성이 돼서 듀 딜리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죠. 예, 이 부분이 많이 제일 중요해요. 듀 딜리전스가. 예, 가격을 실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이 되는 게, 한 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구성이 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이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 친구성이 잘 구성이 돼야 돼요. 예. 초반에 좀 말이 많았네요.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트 2는 막 이론 쪽으로 막 엄청 복잡하지는 않아요. 오늘 실무고 그냥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만 요 한 파트별로, 프로세스별로 챙겨야 되는 항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막 요 영역은 저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약간 어깨 넘어서 어로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컨택트 접속하는 거죠. 근데 직접 접촉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할 수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M&A 팀들이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팔로를 가지고 있긴 하죠. 아마 국내는 아마 투자은행 통해서 많이 해요. 투자은행 통해 가지고 A라는 은행 뭐 이렇게 있으면, 은행들은 기업들의 이제 영업망이 축 있거든요. 얘기하죠. 야, 이 기업 좀 빌 좀 넣어보자. 그러면 얘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외부 어드바이저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는 어디 회계법인 어디랑 한다. 요번엔 우리 어디랑 한다. 왜냐면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영업 건수거든요. 그거 하면 그래도 못해도 매출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큰 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외부 업체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컨설턴트 뿜고 뭐 하면 이제 매출이 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연을 맺은 뭐 이렇게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펌들은요, 얘가 계속 쓰여요. 왜 한 번 얘랑 나랑 그렇게 뭔가 인연을 트면, 왜냐면 우리의 히스토리를 다 아니까. 원래 그래요. 대기업들은 자기가 메인으로 두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고객 관리를 유지하면서, 왜냐면 장부를 보니까 걔네가 회계 감사법인도 그렇고 원래 그래요. 아니면 뭐 경영진들끼리 서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동창관계라든지 선후배라서 쓰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왜 경영진들 다 해봐야 스카이고 뭐 경영학과 막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3대 회계법인 뭐 하면 다 비슷하고 하니까. 회계법인 대표들이 파트너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죠. 영업하시고. 왜냐면 법인 영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파트너로 계신 분들은. 네. 이게 또 딴 얘기네. 그래서 이제 컨택트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죠. 협상 대상 설정하고 비밀 약정 주어 협상하고 MOU. 보통 MOU가 되면 막 기사가 나요. MOU 정도 되면 막 기사가 나요. 그래서 최우선 협상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렇기는 해요. 익스클루시비티가 이제 나하고만 일단 하자. 독점적 교섭권이죠. 이게 들어가면 이제 A랑만 하는 거예요. 다른 BC들하고는 안 하고. 일단 얘랑 기타부타 종결이 나와야 다른 애랑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보통 최초로 하는 애가 가격을 제일 높게 보고 제일 호의적인 애라서 보통 그렇긴 해요. 예. 그 손해배상 범위라든지 요런 용어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비티랑 인맨니트라든지 요런 용어들, M&A에서 보통 쓰는 용어들이니까. 그리고 요런 거, 인수가격 산정이라든지 대금 지불 방식, 이런 게 실무적으로는 좀 잘 챙겨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협상 시 키 엘리먼트 요소죠. 교섭 창구를 일어나라. 이거 중요해요. 예. 교섭 창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얘를 통해서 자료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막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얘 영업이 있고 얘 영업이 있단 말이에요. 영업은 영업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오고 가고 하는 자료들이 다 컨펌을 받고 나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과정부터. 이 과정부터 뭔가 혼선이 있고 이러잖아요. 막 자료가 새거 나가고 하면 어려워져요. 왜냐면 교섭 창구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밀 유지가 안 돼요. 기밀 유지가 안 돼요. 이 영업 대 영업하면 여기도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마케팅도 마케팅. 이거 분명히 이거 기밀 유지 안 되고 새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모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가 샜어. 그러면 이게 추적급 트래킹을 하거든요. 어디서 샜는지. 이렇게,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섭 창구 일원화를 하고,
비밀,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비밀인데, 이때부터는 비밀이 컨피덴셜이 단위가 높아져요. 왜 앞에서는 파트 1에서는 그냥 우리 내부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시해 조용히 해. 우리 지금 A라는 기업 M&A 할까 하는데 괜히 밖에 나가면은 소문 타면 기사 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트 2부터는 실제 딜을 하는 과정에서야 그러니까 상대팀 A랑 B라는 두 회사 외부 투자 회사도 투자 은행도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기밀이 새면은 피곤해져요. 정말 큰일 나요. 이때부터는 진짜. 이때부터는 걸리면은요, 정말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때는요,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료 관리 정말 잘 하시고, 노트북도 이렇게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있잖아요. 비밀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스크린 있죠. 당연히 그거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노트북 다 알죠? 막, 괜히 왜, 나 이제 M&A 팀 들어가서 막 흥분했어. 막 자랑하고 싶어. 야, 우리 M&A 할 거야.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메일도 잘 보셔야 돼요. 메신저, 메일 관리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메일에 무슨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내고하고 있는 회사의 이니셜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아예 그냥 A, 뭐, 일, 뭐, M&A 말 자체도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이거 하시는 분들 그럼 어디에 골방 들어가요. 막, 어디 딴 데 잡고. 진짜 그 정도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때부터는 진짜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협상 범위 이런 거, 인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승인 성실, 정보는 진행 단계별 이거 좀 중요한데 그 포커를 칠 때 패를 다 깔면 안 되듯이 협상이잖아요. 협상은요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한 번에 까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티징 정당이 일 수 있는데 절대로 다 까면 안 돼요. 이 아마 상대방도 그럴 거예요. 협상은요, 최대한 내가 원하는 걸 숨길수록 유리한 고지를 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 이제 우리 곧 한 식구 될 거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다 까놓고 해보자. 이게 안 된다는, 협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 이상을 깔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왜냐면 괜히 공개하지도 않아도 그쪽에서 요청하지도 않을 걸 오픈했다가 갑자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뭐 이게 왜 이슈가 되겠냐 싶어서 오픈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잠깐만, 우리 이거 좀 다시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료를 오픈하기 전에 꼭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돼.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쪽에서 이 정보에 대한 요구가 왔다. 공개 요청이 좀 요구 왔다. 그러면 이제 딱 있잖아요. 그럼 이걸 라이브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관점. 야, 이거 오픈해도 되는 자료야? 빨리 달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빨리 달라고 하겠죠. 설령 여기서는 시간을 조금 지체해도 돼요. 절대로 빨리, 여기서는 속도보다는요, 꼼꼼하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속도보다도요, 정확성이 중요해요. 이거 오픈해도 되는 거야? 정판단이 안 써지면요, 팀장님, 상급자랑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이거 오픈해도 되는 거야? 아, 그거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게 아니고,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갔어. 근데 그쪽에서, 이거 뭔가, 요런 자를 더 달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선택을 하셔서 오픈하셔야죠. 예. 그리고 또, 그렇다고 대놓고 너무 숨기는 티를 내시면 안 되긴 해요. 근데 그게 묘미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뭐라고 그랬죠? 그 살얼음판에 건데 이게 오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하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단계별로 하라는 거예요. 확 오픈해도 안 되고 처음에 살짝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뭔가 불충분하니까 추가로 요청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근데 진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근데 이쪽에서 했는데 넘어갔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추궁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까지 원한단 말인가? 그럼 그쪽 상대방이 되게 잘하는 거죠. 그것까지
챙기려고 하는 건. 이때부터는 진짜 상대팀과 나와의 약간 그 전문성? 해당 영역의 어떤 그런 영역이에요, 서로가. 내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하면서요, 계속.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당자 선에서 연차가 적을 때는 이런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팀장님이나 상급자, 부서장님이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잘못 공개했다가 이제 판이 어그러지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신중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보안. 이때부터는 보안이 정말 높아져요. 파트 1도 중요한데 파트 2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진짜 피곤해져요. 정말. 왜냐면 관계자들이 많아져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잠자리에서 베갯맛 해줘도 가족들 식사하시면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성사에 대한 이거는 이때부터는 사람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이제 목돈에 온 것 같아. M&A라고 하면 회사에서 M&A를 성사시켰다 하면 성과 고급 평가가 S가 보장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임원들 중에 할 거 없는 사람들은 M&A 하려고 막 그래요. 왜? 이건 왜냐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딜이 마냥 땅땅땅 됐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해에 성과가 보장된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M&A에 대한 성공 여부는 어떻게 알아요? 몇 년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렇게 M&A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내 성과는 좋으니까. 근데 3년 후에 이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나 갈리고서 나 딴 데 이직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쌓아놓은 M&A가 나중에는 그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해당 연의 M&A를 내가 딜을 클로징하고 성사시켰다. 그러면 그 임원은 그 해당 부서는 성과가 S평가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딜에 대한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아, 나 올해 한 게 없는데? 임원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연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임기 연장하고 싶겠죠. 3년 또 2년, 3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임원들은 그래서 임시 직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M&A 중에 인성 어린 M&A도 있고 임원이 본인의 약간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M&A도 솔직히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이거 왜 하냐 싶은 있어요. 그러니까 딜 성사에 대한 집착. 이게 이때부터는 이 딜이 M&A 딜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성을 넘어서서 일단 집착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 연기 연장해야 돼. 그런 아닌 것 같죠. 실제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DCF 해보고 시너지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까보니까 완전 개판인 애들도 있어요. 완전 개판인 애들도 있거든요. 완전 개판인 애들도 있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중간에 갑자기 휴일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느라고 잠깐 끊겠네요. 예. 휴일인데 전화가 온다. 이거는 사건이 터진 거죠. 지금 1월 1일이고 휴일인데 전화가 왔다. 아, 네, 별로. 근데 일단 뭐 일단 답변을 했고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딜 성사에 대한 집착. 막상 이제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얘가 빚 좋은 개살구였던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과연 그럼 캐시천이 들겠죠. 해도 되나? 근데 이미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거를 뒤엎기가 살짝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회사를 위한 딜인가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면 아니라고 엎어야 돼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성과와 이해관계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M&A라는 건요. 회사 전체의 어떤 그런 큰 전략이 달려있는 부분이고 이걸 주도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팀들이 있고. 근데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성과들이 달려있겠어요. M&A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M&A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돈이죠? 주주의 돈이고 회사의 돈이에요.
성과는 뭐죠? 개인의 성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M&A를 만약 한다고 하고 요입당하고 쭉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겠죠. 고생한 거 물론 있어요. 고생한 거 있고 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객관성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봤더니 빛 좋은 개살구고 이게 별로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드랍해야 돼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되게 쉽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렸다고. 시너지 이거 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오버슈팅 하는 거예요. 아, 인수하고 5년이면 지금 캐시플로우가 얼마니까 우리 인수자금 5년이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5년이면 그럼 우리 돈 버는 거야? 마켓쉐어 지금 5%에서 10% 늘고 뭐 그래서 수익성 얼마나 되는 거야? 진짜 청운의 꿈을 꾸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죠. 근데 이 말이 좋아 시너지지. 시너지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A라는 B, A라는 B. 둘이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었다고 칩시다. 얘가 10%고 얘가 5%예요. 마켓이에요. 치면 15% 돼서 얘가 시너지 나서 20%얘 고객들 막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사업을 섞는다는 거는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니까 M&A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조직 문화, 여기에 있는 뭐 시스템, 여기에 있는 고객군, 여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잘 섞는 게 뭐예요? 이게 PMI예요. 이게 PMI거든요. 이게 PMI예요. 이게 M&A 후에 이제 프로세스를 PMI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살아온 게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안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나누는 거죠. 어. 그러면은 독립법인으로 있으면 뭐예요? 시너지는 없죠. 물론 독립법인으로 있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뭐 멤버십을 통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업계 경제적 움직임 대응 이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A랑 B랑 이렇게 하니까 C가 갑자기 야 우리도 이럴 순 없지 더 큰 애를 막 데리고 와. 그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로봇 만화 보면 A라는 로봇가 있고 B라는 로봇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합체를 해서 어마어마한 큰 로봇가 된대요. 근데 이제 적군 로봇가 얘네들이 합체하기를 가만히 냅둘까요? 현실적으로? 아니겠죠. 합체하지 않게 막 두 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대포 쏘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물론 만화에서는 순조롭게 합체하는데 이 합체를 경쟁사인 C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래 불 건너 강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막 더 막 경쟁사가 막 마케팅 세게 해. 막 파격적인 막 조건 걸어. 응? 그리고 고객 막 빼오기 한단 말이에요. 어? 아니면 B랑 원래 C랑 약간의 뭐 커넥션이 있었는데 갑자기 혜택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갑자기 D랑 연합전선을 짠다든지 그런 움직임도 잘 봐야 된다는. 그리고 이거 협상 준비. 아까 같은 지금 파트 1과 파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프로세스별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PM이 할 건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할 건데, 각 팀이 구성되면 각 팀의 그 담당자들도 이 부분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A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 이 딜을 끝까지, 끝까지 끌고 가고 리딩하는 이 경험이 그래서 업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업계에서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볼게요. 그래서 MOU가 이제 나오죠. 본계약과 이제 문을 여는 계약이에요. 자, 이제 너랑 나랑 이제 하기로 했다. 이제 JV랑 또 다릅니다. 이거는 JV는 그냥 조인트 벤처랑은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인수 형태라든지 이제 좀 구체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화. 아, 우리는 DCF로 너의 가격을 이걸로 했어. 거기에 동의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대금 지불 방식 이런 거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 중요해요. 어떻게 지분, 그래서 너 어떻게 그 돈 만들라고, 그런 거, 실사 계획 잡고, 너 나랑만 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꼭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업금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A라는 회사가 여행 사업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 팔면서 너 향후 10년 동안 여행하지 마. 이런 걸 건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행사를 했던 경쟁력과 그 노하우를 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넘기긴 했지만. 근데 이게 넘겨주고 나서 바로 경쟁사 차리면은 이게 지금 경쟁이 하던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걸기는 해요, 이게. 예. 그래서 손해배상 줬고 MOU 유효기간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협상 단계에서도 벌써 챙겨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애들을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왜 얘들이 이렇게 착하고 얘들은 밥만 먹고 이거 하는 애들이라서 이런 팀들이 있어요. 이 안에 투자은행 팀들이 회계법인도 있고 뭐 그럼 이 애들이 착착 가긴 해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챙길 건 챙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비싼 연봉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파트 2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듀 딜리전스입니다. 듀 딜리전스. 기업 시대. 이거 많이 들었죠? 듀 딜리전스. 뭐 팀을 구성해요. 자, 이제 문을 열어줘요, 걔가. 이제 우리 밖에서 막, 우리들끼리 A라는 기업, 막 전략기획 M&A 팀이 서로 꿍짝꿍짝꿍짝 막 머리로 싸맸던 그 내용을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 실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그 회사에 출근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각자 사무실에서 해요, 솔직히. 얘는 뭐 강남에 있고 얘는 여의도에 가 있잖아요. 야, 우리 그럼 이제 여의도 가자 이러지는 않아요. 세무조사 나오듯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나오듯이 들이닥 쳐갖고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A라는 회사가 회의실을 하나 비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회의실을 하나 비웁니다. 크게 비워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못 들어나가게 시원 장치를 하나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진짜. 아마 이쪽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매도보다 매수하는 팀이 그럴 거예요. 이쪽이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시건 장치가 있는 커뮤니티를 하나를 하고 뭐 이렇게 써놓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TF라든지 애들이 모이죠. 그게 팀이죠. 실사팀이. 실사팀인데 실사가 막 가서 막 얘가 뭐 공장선 실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자료를 받아요. 내부 자료. 아트나 이런 거 말고 그 이상의 내부 자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쪽이 경영진이 볼 수 있는 그런 준하는 자료들급을 받아요. 예, 세무 자료. 그리고 여기서 자료를 요청해요. 이런 거. 심지어는 아마 BI 리포트 아이디까지는 안 받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마 아닐 건데 세무조사는 이것까지 받거든요. 근데 세무조사랑 다른데 실사니까 세무조사는랑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아마 서면으로 이렇게 오고 가요. 오고 가고 근데 그 서면에 다 컨피덴셜 붙어 있고 막 패스워드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때부터 보안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고 되죠. 이제 팀이 되는데 실사팀이 듀 딜리전스 실사팀이 되는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생기죠. 보통 M&A 팀에서 쓰요. M&A 선임 매니저분이 하실 거예요. 선임 매니저분이 하시고 보세요. 마케팅, 전략기획, IT팀, 영어팀, 재무회계팀, 법무팀, 그리고 외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위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어? 전략기획의 선임, 전략기획의 에이스가 들어가겠죠. 예. 마케팅 팀에 누가 들어가겠어? 마케팅 팀에 에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에이스들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A라는 회사가 M&A를 진행하면 그 A라는 회사의 각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S급들이라는 인재들이 팀장도 들어가고요. 팀장 한 명 플러스 아마 S급, 차석의 S급 평가를 받는 애가 들어갈 거야. 두 명당. 그럼 몇 명이 들어가요? 열댓 명이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뭐 IT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그렇게 들어가요. 전사 에이스급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 애들도 있죠. 그리고 이 M&A 프로젝트. 이 드림팀이에요. 이게 드림팀이에요. 이게 드림팀이 들어가서 실사를 하죠. 전략기획은 전략기획 파트 부분에서 이제 하고, 마케팅은 마케팅 쪽 하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영업망이 어떤지, 이런 것들 계속 본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가치평가 팀 TF로서 들어가고 이거 전체적인 조율을 이분들이 하시고 일정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세요. 예. 그리고 이 자료들이 다 모이죠. 원 사이드, 원 채널로 해야 돼요. M&A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한 곳에 모이고 그게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해줘야죠. 이게.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이 많은, 이 사람들도 바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실사 항목, 이런 거 하죠. 팀이 꾸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A랑 B가 쫓아내버리는 되게 경쟁 관계였어요. A가 B를 못 잡아먹어 난리였던 애죠. 근데 얘가 막 성장을 잘했어. 근데 뭔가 홀딩스나 지주에서 인수에 이게 떨어진 거야. A 입장에서는 뭐죠? 어제까지 적이었던 애가 내 발 밑으로 들어온,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일단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 좋다요. 근데 이 비기업이 가지고 있는 막 다트상에 있던 막 재무제표 보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지인 통해서 막 휴민트 통해서 얻었던 정보도 있어. 근데 이거를 이 팀에 딱 들어가면 M&A 들어가서 MOU 딱 들어가잖아요. 이 팀에 있는 내부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이제 막 마케팅 전략기획팀이 눈이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에요. 얘네의 이제 그 내막을 내가 알고 싶던 그 실적 그거를 내가 볼 수 있구나. 저 솔직히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살짝 그렇긴 했어요. 야, 드디어 내가 니들을 현미경으로 좀 볼 수 있구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수익성이 잘 날까? 뭘 어떻게 했길래? 어느 비용 항목에서 줄였을까? 물론 다트 보면 나오긴 하지만 크게 막 비용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뭘 여기다 감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랑 우리랑 미러링을 해가지고 딱 했을 때, 우리는 인건비가 많이 나왔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실사 항목들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2차, 이런 것들을 총괄했죠. 이제 했죠. 2차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문 열기 전에 했던 DCF에서 실사를 한 걸 가지고서 디스카운트를 한다든지, 2차 밸류에이션을 하겠죠. 되도록이면 가격을 깎으려고 하겠죠.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하고, 성장성이 많이 좋진 않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너지는 많이 안 날 것 같아. 그리고 원래는 FCF가 계속 이렇게 성장한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성장이 안 할 것 같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죠. 이게 이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괄 찍고, 그래서 경영진 보고를 하죠. 경영진. PM, 그리고 작업시장. PMI. M&A가 끝나면 M&A 전체적으로 하면 M&A는 끝난 거예요. M&A 단계가 PMI예요. PMI 단계도 있어요. 이거는 PMI 또 다른 테마예요, 이거는. 예. 이거를 당연히 참고 자료로 받는 거죠. 연장전 사항이니까. 듀 딜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그 회사의 실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드림팀이 구성이 돼서 듀 딜리전스를 하는데, 위험하진 않은지, 뭐 하는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 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윗분이 의지가 너무 강해. 근데 이 듀 딜리전스 가갖고 실사팀이 봤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경영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국가 가사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전략기획이나 이런 애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물론 경영자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경영 정보를 생산하는 게 전략기획의 미션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자의 어떤 직관과 감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 경영자보다 여러 이 드림팀이 더 꼼꼼히 더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팩트를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물론 가냐 마냐는 물론 결정은 탑라인에서 할 거긴 한데, 그럼에도 간다. 내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얻는 게 더 많다. 단,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가는 건 맞는데, 숨길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해야 돼요. 팩트 해셔가지고. 예. 그래서 PM이 정과정을 관리하며 모든 데이터는
집결해서 가치 평가하는 거죠. 이런 여기서 이제 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이 DCF 반영.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산정한 가격이 맞냐? 그래서 얘가 얼마짜리냐? 얼마짜리고 이 가격이 하는 게 맞냐? 이거를 실증하는 거죠. 실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실질적인 평가, 주로 사업 실적, 다트 사항으로 안 나오는 것들, 실질적인 자산 내역, 자산이 어디 뭐 담보 잡혀 있는 건 없는지, 예, 자산의 어떤 그 감가는 어느 정도 됐는지, 에이징은 얼만큼 됐는지, 뭐 계약서상의 리스크나 이런 거 지급 보증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런 거, 조직 문화, 관리 스타일, 지역적 특징 이런 것들 보고 키맨도 봐야 돼요. 키맨 이거 은근히 힘들어요. B라는 회사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다. 인수를 해서 이러면 이 마케팅 임원이 딴 데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인수법인, 피인수법인이잖아요. 그 인수법인들의 임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원으로 계했던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제 피인수 당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쌓은 업적 가지고 딴 데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사람이 키맨인 걸 알면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아니면 다른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잘 큰 건 마케팅 영향이 좋았던 거고 한 거면 이 사람의 업적이 큰 거였거든요. 한 명의 개인이 이렇게 큰 B라는 회사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끼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했다든지, 아니면 IT의 어떤 뭐, 역량이 좋아. 근데 그쪽 IT 한 팀이 되게 에이스야. 굉장히 실력이 좋아. 근데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팀이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B라는 회사의 경쟁력이 이 팀에서 발휘가 된 거라면 빨리 파악해야 돼요. 키맨이 누구고 키팀이 어디 있는지. 저쪽은 전략기획팀이 굉장히 뭔가 컨설팅스럽고 굉장히 좋아. 그럼 그 애들이 안 나가게끔 뭔가 그런 걸 잘 다뤄야 되는 거죠.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든지, 처우를 좋게 해 준다든지, 예, 그런 거. 왜냐면은 근데 얘네들도 알아요. M&A가 되고 초반에는 이제 연착륙 해야 되니까 대우를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2년, 3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인베이더라고 그러거든요. 침략군. 피하병명인 입장에서는 얘네를 침략병이라고 보죠. 침략군들이 와가지고 슬슬 내보내요. 에이스였던 팀장들 내보내고 슬슬 이제 합병법인의 이제 A라는 회사의 팀장들을 앉히죠. 이 조직 문화와 이거랑 맞지 않는데. 왜냐면 A라는 회사는 PMI 하면서 본인들의 주도성과 색깔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회사를 끌어안고서 계속 본인들의 색깔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색깔을 넣는 첫 과정이 뭐예요? 팀장을 자기 A라는 팀장으로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실력 있던 팀장들은 어떻게 돼요? 물러나기도 하고 이직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있던 팀원들 어떻게 되죠? 갑자기 생소해지죠. 그런 이런 게 다 PMI 과정이에요. 이런 게 다 PMI. 근데 이때 이미 이런 걸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피합병 병입인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키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직 준비해요, 막. 아, 내가 이제 곧 하면 저 인베이더들 침략군들이 들어오면 내 자리는 없어지겠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회사라는 거는 다 뭐 부문장, 팀장, 팀원이 이게 다 좀 연결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주요 활동, 특허라든지 이게 특허권이 언제 끝났는지, 면세점과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제 현황. 임직원의 양력도 중요해요. 가족 기업인지 아니면 지분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뭐 와이프랑 아이들 내면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가신 같은 그런 임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예. 그 부동산 보유 현황 이런 거 다 봐야겠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여기 있는 드림팀들이 이런 걸 계속 꼼꼼히 보는 거예요. 예, 보면서 이제 이슈 사항은 없는지 이러면서 이제 DCF 가격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리스크를 계속 보는 거죠. 이거 보는 이유가 다 경쟁력이 있냐, 리스크는 없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 경영진 인터뷰 이거 쉽지 않아요. 회사 운영에 대한 지기.
빨리 그냥 비라는 회사를 빨리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경영진이 계속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남고 싶어 하는지 되도록이면은 비라는 회사를 잘 알고 있으면은 경영진을 계속 쓰고 싶겠죠. 근데 이제 보통 M&A 침략군들이 오면 보통 나가긴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약간 피어병적인 입장에서는 침략군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세사팀 내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예. 그런 것들 보고. 알고 보니 이 문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어떻다. 그런 총평들이 나오겠죠. 야, 이러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 건 전략팀 전략적으로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얘네가 또 미처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그런 거는 잘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비치세프 상에 올리진 않죠, 당연히. 예. 이거는 잘 활용할 수 있어. 이거는 디스카운트 요소야. 이거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실사를 하면서.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이건 리스크해. 리스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칭할 수 있을까? DCF 상의 디스카운트 요소로 들어가자. 이런 거는 우리랑 붙여가지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영업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망이 넓어지겠는데, 이런 식의 좋은 플러스 되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면서 이제 총평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갔을 때 어떤다. 이게 경영진에게 이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 단계. 예. 끝났으면 이제 탕탕 땅을 해야 돼요. 모든 계약서로 남기 때문에 이걸 계약서로 남기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협상은 그 실사 듀 딜리전스 이후에 새로운 DCF 가격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기준으로 다시 2차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좋아. 딜 스트 어떻게 할래? 예, 주식 스와프로 할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 형태를 어떻게 할지. 적정 인수가랑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봐주시면 좋고, 기업 가치 평가의 타당성 논의하고, 지배구조, 기업 운영 정책, 그리고 유방금, 최종 계약 준비, 이런 걸 하는 거죠. 2차 협상. 2차 협상하면서 이렇게, 이거 끝나고 나서 계약서 작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치열하게 끝난 이거를 계약서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 끝나면 계약서가 책처럼 나와요. 진짜. 이만해져요, 진짜. 물론 저거는 이제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저걸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런 법무법인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서류 다발이 나오죠. 보통 그렇긴 해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약서, 이게 딜 스트럭처가 나왔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계약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으로 할지, 영업양수도로 할지, 일반적인 합병으로 할지, 형태가 여러 개예요. M&A라고 해서 한 형태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간, 전략적 제휴석 이렇게 할지. 이게 두 개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이거랑 이거랑 합칠 수도 있고 그 형태는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적정 인수가랑 그 자금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 내용이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가요. 예, 서론, 목적, 가격, 고용계약 인수, 고용승계 이런 것도 들어가요. 제가 아는 기업 중에 이 고용승계 관련해서 진짜 조금 큰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큰 기업이 있었는데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괜히 얘기했다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A 알토란 같은 사업부를 팝니다. 팔아요. 굉장히 잘. 근데 왜냐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A라는 회사가. 얘를 팔아요. 파는데 알토란 같은 애를 팔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인수가를 높이고 싶겠죠. 파는 쪽 입장에서는. 예,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얘네가 제한한 가격이 있겠죠. 근데 얘네가 궁하잖아요. 이거라도 사주는 게 어디냐라고 싶었어요. 마음도 급했고. 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이 얘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승계 보항을 빼버려요. 고용승계 조항을 빼버리면서 이 인수가를 높여달라고 해요. 진짜. 진짜 이거는, 예, 그래요. 고용승계.
보통은 이거를 해줘요. M&A를 하게 되면 해당 사업부를 팔게 되면 이 사업부에 있던 직원들 있잖아요. 그동안 함께했던 고생했던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M&A 한다고 해서 물론 그 전에 이게 너 여기 안 나가고 우리 회사에 남을래 이런 거 받는 회사도 있어요. 안 받는 회사도 있어요. 그냥 직원들하고 싸잡아서 넘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전에 너 나올래 말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중에 몇몇 사람은 넘어가면서 팀장 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부서장 달거나 전략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도 있죠. 이 안에 다양한 군상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보면 저 아는 분은 그래서 부문장하고 오셨어요. M&A 하면서 이 피합병법이 이렇게 인수합병법이 넘어가잖아요. 보통 아는 사람들이 여기 남았대요. 자기 친구들은 여기 남았대요. 아, 나 거기 그 회사로 팔려가기 싫어. 그 회사 되게 빡세대. 나 여기 남을래. 근데 이분은 나 가겠다. 이 사람들 다 빠졌잖아요. 내가 가면 여기서 부서장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야심을 드러낸 거죠. 여기 있어봐야 계속 밀리고, 근데 넘어가면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겠죠? 예. 내가 물론 몇 년을 여기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넘어가면서 내가 여기를 제일 잘 아니까 부서장 할 수 있지 않을까? 팀장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팀장 달고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본인의 의사결정이에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남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넘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고용승계를 해주죠. 왜냐면은 A가 이렇게 넘길 때 이 받는 사람들 인건비나 이건 이제 이때부터는 얘들이 알아서 할 거잖아요.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인수가 높이고 인수가 높이고 있어서 고용승계 빼주는 듯이 그렇게 딜을 한 거예요. 이 A라는 회사가 정말 좀 그럼 얘는 인수가 높여주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고용 승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이 사업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얘네들이 알겠죠. 얘네들이 알겠죠. 그래서 1년 내로 뭐 고용 승계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고용 승계가 안 되진 않을 건데 인수가를 높이면 어떻게 해서 빨리 얘네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싶겠죠? 왜? 이 딜로 한 거니까. 근데 B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을 그렇게 인원을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업부가 연착륙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 사람들 심으면서 이제 섞고 뭐 하면 이게 다 PMI예요. 하는데 A라는 기업이 좀 너무 양아치스럽긴 했죠. 실제로 이게 인수가를 얼마나 올려줬었겠어요. B가 느끼기에도 야 현실적으로 고용 승계가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실제로. 근데도 이 고용 승계 빼주는 조항으로 인수가 올려달라는 건 좀 진짜 뭐 3년을 보장하는 5년 이것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런 것들 들어가죠. 이게 명문화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 회사랑 A랑 B랑 회사끼리 막 얘기했던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면책 조항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명문화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도 그렇잖아요. 예, 집주인하고 이렇게 전세권자랑 할 때 공인중개사가 똘똘한 공인중개사 어떡하죠? 특약 넣어요, 특약. 이렇게 해서 특약. 야, 뭐 언제까지 한다, 뭐 한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계약을 파기한다. 이 특약을 잘 넣어야 돼요. 예, 특약. 그 특약 넣듯이 이걸 명문화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준내용 공개 없음을 보증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약정 이런 거 넣죠. 예. 종결일을 터미네이트 되는 디데이를 잡았는데 그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 잔금은 언제까지 넣고 그동안에 뭐 하고 그런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넣는 거죠. 클로징 컨디션. 땅땅땅.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집주인이 전세권자가 집 들어갈 때 그 입금 내역 보고서 딱 이제 그때 이제 키 딱 하고 등기부등본 사람 문제 없는 거 하고 하듯이 그래 비슷해요. 뭐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거 넣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챙겨야 되는 거고 손해배상 이런 거 계약 해제 원인과 효과 이런 것들 넣고 솔직히 이런 게 하나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이런 조항들을 넣고 있고 없고가 나중에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계약이라는 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또 엎어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커버리지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넣는 거죠. 그래갖고 경업금지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넣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법무법인이 기본안은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할 텐데, 결국엔 챙겨야 되는 거는 그 M&A를 해서 B라는 기업을 사려고 하는 음, 매수회사가 이걸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예. 매수회사가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인가 서로 챙겨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M&A가 잘 땅땅땅해서 신났어. 근데 끝인가요? 아니에요. M&A가 제가 요즘 들어서 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이게 PMI, 그리고 활성화, 시너지 내는 거. 왜냐면 이게 되게 안 돼요. 처음에 장밋빛 청운의 꿈을 안고 M&A를 했지만 수익성이 악화되고 오히려 이거 왜 하냐, 승자의 저주 아니냐,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M&A가. 경기가 좋으면 얘가 캐시카우가 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죠. 돈 먹는 하마 되고 막 직원들 막 아우성 치고 막 PMI 안 되고 조직 문화 다르다 그러고 막 이직해대고 막 영업 계속 줄어들고 막. 음. 근데 이 M&A를 하는 이유 중에 본원적인 사업 영역에서 얘를 붙여가지고 내가 시너지 내서 하겠다는 니즈도 있는데, 사이즈를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사를 하나 내가 제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면서 얘가 있던 인더스트리에서 얘는 뭐가 되죠? 대세감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IPO를 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묻혀먹기 해가지고 IPO를 하는 이, 이 기믹이, 이 초식이 많이 먹혔어요. 이 초식이 많이 먹혀요. 왜? 경기가 좋을 땐 이 초식이 많이 먹혀요. 왜? 얘도 성장하고 얘도 성장하고 소비 심리도 좋고. 그러니까 얘가 마켓 사이즈가 계속 클 것 같고. 경기가 좋으니까 얘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IPO해서 돈 땡겨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돈 이제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IPO. 경기가 좋을 땐 이 초식이 먹혀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돈만 꼬라박고 끝나는 거죠. 어. 근데 본원적으로 내가 A라는 인더스트리를 했고 B라는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펀더멘탈하게 얘를 섞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PMI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의 파트를 쪼개가지고 나랑 붙이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진짜 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진짜 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얘나 형태는 비슷해요. 근데 점점 녹아 들어가는 게 다르죠. 얘는 녹아 들어가는 게 다르요. 얘는 IPO를 목표로 한 애고, 얘는 섞지 않아요. 섞지 않아요. 예, 시너지가 그렇게 그냥 어벙벙하게 물리적으로 1 플러스 1, 2,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거나 뭐 할 땐. 그래서 IPO 하면서 들어갔던 인수자금 회수하면서 주가 올리고, 그러면서 주가 장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진짜 진성 M&A, 얘랑 인오가닉으로 합쳤지만 오가닉스럽게 유기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합치고 막 그러면 오래 걸리죠, 이거는. 오래 걸리고. 근데 이렇게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 성장의 진짜 진성 M&A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뭐가 진성이 M&A고 뭐는 뭐 야매 M&A냐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이것도 M&A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경영 전략이고 전략기. 이것도 M&A고 이것도 M&A예요. 맞아요. 이거 둘 다 M&A고 누구는 짜가냐 이러진 않는데 그렇게 나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단계다. 근데 지금 뭐 A 플러스 B 해서 상장 쳐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하려는 속셈이 있죠. 지금 몇몇 회사들도 그렇고. 음. 근데 그런 회사들의 M&A는 보면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예. 결과가 생각대로 안 들어가요. 진짜 하늘이 누가 보고 있는지 이런 표현은 안 좋아하는데 너희들의 기대와 생각대로는 안 될 걸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정말 얼마나 좋아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야 경쟁자 하나 제거하고 내가 해서 마켓쉐어 내가 한 마켓쉐어 2위 자리 올라까지 했어. 그러면 상장 치면은 와 사람들이 해서 흥행하겠네. 이게 처음 당초 계획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시장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아, 진짜 그래서 본연의 펀더멘털한 경쟁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M&A 할 때도 얘가 본원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얘가 돈 먹는 하마가 된단 말이에요. 지는 애를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그게 참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게 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 지금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M&A도 그렇고 기사 보니까 지금 25년이 됐는데 24년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상반기 때는 M&A가 건수가 별로 없었대요. 근데 하반기 때 오히려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막 계엄령 막 그 전까지. 그때는 이제 조금 있었고, 25년이 듣기로는 제가 역대급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성장률도 지금 막. 근데, 아,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M&A 하면서 별 이상한 얘기 다 했는데, 시간이 좀 길었네요. 예.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저도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M&A 어떤 풀 프로세스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이러이러한 요소들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서 나중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참여를 하는 거랑 그게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M&A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M&A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요거보다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볼 의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M&A 했을 때 형태들이 여러 개잖아요. 양수도를 통한 거, 주수, 이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M&A도 이제 저 안에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무로 챙겨야 되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샘플들도 많고, 주식 매매로 M&A, 주식 매매 형태로 하는 건 어떻게 다르고, 영업 양수도 형태로 하는 건 뭐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보유 자금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진 자료 한해서 좀 해볼까 싶고요. 네. 좀 쉽지 않은 영역이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뭐 그렇게 접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제가 가진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좀 활용해서 약간 깊이는 없는데 네, 약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M&A 관련된 책들도 있고 아마 유튜브에서 M&A 관련된 거 하시면 뭐 저보다 더 꼼꼼하고 더 심도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대동남은 제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끝으로 죄송해요. 아이고, 네. 영상이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었더니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세 권의 책은 추천드립니다. 꼭 본인이 M&A가 관심이 없으셔도 본인이 M&A가 관심이 없으셔도 경영기획, 본인이 지금 경영기획에 있다. 경영기획에 있다. 전략기획에 있다. 근데 경영기획 좀 더 맞긴 한데, 전략기획에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 꼭 봐주시고요. 이건 기본 소양이에요. 기획자로서. 그리고 이것도 봐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홀딩스에 있다. 아니면 내가 계열사 관리를 좀 한다. 그러면 이거 봐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책은 제가 정말로 꼭 추천드립니다. 이 세 책 보시면 어디 가서 재무, 뭐, 지평가에 대해서 일합을 겨루칠 수 있어요. 진짜. 이 세 권을 만약 접하시면 누구랑도 얘기해도 전혀 어, 괜찮아요. 이 정도로. 아,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이캔 TV 대동남이었습니다.